2022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월은 텍스로스 셀링 기간이고 중반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새해까지 휴가를 즐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 건 2023년 한 해 동안 육아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망이 긍정적이라면 계속 투자하면 될 것이고 그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당연히 팔아야 할 겁니다. 사실 투자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석유는 다른 섹터에 비해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정치적이나 환경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펀더멘털 수치에 바탕을 두고 베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과 수요 회복. 올해 예상보다 시장이 실망스러웠던 이유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다른 나라들처럼 4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면 석유 섹터뿐 아니라 세계 경제 지표 자체가 훨씬 좋았을 겁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의 큰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서 나왔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생산 기지가 있던 세계 유수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인구를 합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소비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도 그렇지만 코로나 전만 해도 동남아와 유럽의 관광산업은 중국 관광객이 먹여 살렸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제로 감기일 정도로 불가능한 정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중국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칭 경제 전문가라고 방송에 나오는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봉쇄로 야기된 수요 타격은 대략 하루 1.5밀리언 배럴에서 2밀리언 배럴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규모 시위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 고령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앞으로 수많은 정책 변경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거기에 따라 유가나 주가도 계속해서 반응할 겁니다. 다행이라면 과거 상하이 봉쇄와 같은 전면 봉쇄는 앞으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중국의 비행기 편수나 비행 마일리지를 보시면 2022년이 최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완화 조치로 내년 중국 최대 명절인 구정에 비행기 편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정유 용량을 가진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량을 늘리면서 정유 제품 수출은 15개월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10월에 중국 휘발유 수출이 9월에 비해 무려 52% 정도 증가했는데 휘발유와 디젤의 글로벌 가격은 점차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수요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아질 일만 남았고 제가 내년 석유 시장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의 소비량이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빨리 재개한 덕분에 작년에 비해 5% 이상 성장하면서 역대급을 찍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가 급성장하는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석유 소비 상승을 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전략, 비축류 SPR과 재고량.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에 SPR에서 기록적인 180밀리언 배럴을 방출하기로 발표한 것도 올해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유가가 $120 정도였고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재를 감안한 발표였다고 하지만 실제 러시아의 수출량은 생각처럼 빨리 줄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SPR 방출은 중간 선거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일본, 한국, 독일 등의 IEA 파트너 국가에서 60밀리언 배럴을 방출해서 올해 총 240밀리언 배럴의 SPR이 상업 재고량에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SPR 재고는 12월 2일 기준 약 387밀리언 배럴로 연초보다 35% 감소했습니다. 12월 말에 SPR 방출이 끝날 예정인데 바이든이 방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가가 전쟁 전보다 낮은 상황이고 유가 $67에서 $72 사이에서 리필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하였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휘발유 소매 가격이 6월에 갤런당 $5 근처에서 11월 말까지 갤런당 약 $3.6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높은 휘발유 값은 고유가보다 중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부족과 자국 내 정유 용량이 줄어든 문제가 더욱 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SPR 방출로 엄청난 국가 예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비축국의 부국장은 지난주 의회위원회에서 60밀리언 배럴을 다시 채워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환매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래 2023년에 정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SPR에서 26밀리언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DOE는 이에 대해 SPR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SPR에서 석유를 반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존 방출 계획을 취소하는 것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셰일 혁명과 함께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되었고 중동의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SPR에 700밀리언 배럴 정도의 양은 필요 없지만 전쟁에 대비해서 최소 500밀리언 배럴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120밀리언 배럴은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번 주 SPR 방출량은 2.1밀리언 배럴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트럼프가 석유 기업을 도우려고 배럴당 24.49달러에 사서 SPR에 보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비고일에 대한 구제 금융이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당시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서 SPR을 보충하려는 바이든의 제안을 공화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정을 짓누르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국내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주장했습니다. 기존 판매 수익으로 바로 환매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거쳐서 펀딩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SPR 환매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SPR을 멈추는 것만으로 미국 상업 재고량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미국 상업 재고량의 상당수는 송유관과 저장고의 펌프 같은 기계 작동을 위해 최소한 남아있어야 하는 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미국 재고량뿐 아니라 세계 재고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분기 끝날 때 OECD 국가들의 상업용 재고량은 겨우 58일 사용 불량이었고 이는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 4일 줄어든 양입니다. 그리고 OECD 전체 전략 비축유량은 6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요 증가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단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상 올해 SPR을 방출하지 않았다면 미국 상업 재고는 위험 수위까지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수입량이 늘어나고 유가가 급등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올해 SPR 방출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대형 정유소들이 선호하는 헤비사워 등급의 원유를 방출했지만 이 등급은 미국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유소들은 앞으로 수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SPR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SPR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그것마저도 곧 끝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원유 수출. 전쟁은 장기화 조짐이고 끝나더라도 전처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의 급격한 수출량 저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산 우랄 등급이 60달러의 가격 상한제보다 낮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 수출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자체 유조선을 사용하여 석유를 운송할 수 있으므로 제재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터키 등의 할인된 가격에 팔다 보니 기존에 그 나라의 원유를 공급하던 사우디 같은 곳은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저하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 가격을 최근 인하했습니다. 러시아는 12월 5일 유럽의 엠바고를 대비해서 그 전에 가능한 모든 양을 팔기 위해 저장고를 비우면서까지 짧은 시간에 최대로 수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WCS 가격은 50달러 정도로 러시아 석유 가격보다 저렴하고 WTI 가격도 러시아 가격 상한인 60달러에서 겨우 10불 정도밖에 높지 않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구매자는 찾았지만 최대 고객인 EU의 금수 조치가 내려졌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았듯이 서구의 기술력 부재는 장기적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서방 업체의 이탈 이후 러시아의 평균 생산 비용은 최근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손익 분기점이 30달러에서 40달러 정도로 추정되었지만 현재는 거기서 최대 배럴당 10달러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공급량이 하루 1밀리언 배럴에서 1.5밀리언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원유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쟁 비용과 자국 경제에 쓰기 바쁘기 때문에 석유 시추나 인프라 정비에 재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펙과 미국의 생산량 증가. 오펙 플러스는 최근 회의에서 전체 할당량을 기존 하루 41.8밀리언 배럴 정도 유지하면서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할당량을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할당량을 소량 늘리거나 줄이는 건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펙은 브렌트 유가를 본인의 재정적 손익 분기 전보다 높은 90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할당량을 크게 줄일 겁니다. 오펙은 최소 2024년 말까지 코로나 전인 2019년 초의 생산량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이 SPR을 방출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때까지 브릿지 역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EIA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석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2.3밀리언 배럴로 연초보다 약 하루 9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올해 북미의 대표적인 셰일 생산지인 퍼미안과 몬트니에서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전 탐사나 시추 관련 노동력 부족은 1년 내내 업계를 괴롭혔고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셰일의 노동력 부족은 올해 생산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을 늘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회사들은 새 유정을 뚫을 충분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고 회답할 정도였습니다. 11월 미국 석유 및 가스 일자리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총 13만 5,700명으로 3개월 연속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JP 모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생산 중인 유전이 아닌 새로운 땅을 개발하는 손익분기점이 나름 저렴하다는 퍼미안조차 유가 $50를 훌쩍 넘어야 할 정도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드릴은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예비 유정의 양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DUC 재고를 확보하면서 실제 시추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회사들은 생산량 증가보다 주주환원이나 신중한 자본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셰일 생산자들은 급격한 감소율로부터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벅찰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좋은 최상급 유정부터 시추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생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당분간 급격하게 회복될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유가와 관련 주식 주가 사이의 갭. 현재 유가는 전쟁 전 가격을 떠나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면서 최저가에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인 $60에서 겨우 $10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유가 하락에 비해 관련 주가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 불황기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재무 상태를 재정비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포 와중에도 올 한 해 거의 유일하게 높은 수익을 기록한 섹터이고 회사에 따라 유가 $60 정도에서도 높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생산량의 천연가스 비율도 높은데 천연가스 가격도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섹터에 관심이 없던 펀드나 개인들도 2023년을 준비하면서 일정 부분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본인 포트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조사에 의하면 헤지펀드들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주주들이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타이트하게 유지될 거라는데 베팅하고 있어서 현재 유가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석유 기업의 전반적인 전망을 보는 방식이 단기에서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도 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 업스트림 회사들의 해증량이 내년부터 상당히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형 회사들은 여전히 유가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주식은 유가 하락의 중력을 무시하고 있지만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이런 현상이 오래가기는 힘들 겁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와 함께 유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떡밥이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유동성도 줄어들면서 거시경제 전망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적으로 실제 원유 수요에 영향을 준 것은 코로나와 2008년 경제 위기뿐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사실상 빅쇼트라는 히트 영화까지 만들어낸 리먼 사태뿐인데 당시에도 수요 타격은 0.6% 정도로 하루 2밀리언 배럴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경기 침체 시기에는 수요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주식도 주식인 만큼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요와 상관없이 주식은 급락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유가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대부분 영향인 중국, SPR, 러시아 등의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지만 본인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신다면 제 유튜브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모든 지표에 쇼팅하기에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월드컵이랑 비슷합니다. 전력이 좋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포츠 토토를 산다면 전력 분석으로 베팅해야 확률이 그나마 올라갑니다. 모든 요소를 검토해보시고 본인이 기다 싶으면 롱으로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숏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 산수도 과학도 아닙니다. 단지 알려진 뉴스를 활용해서 확률을 측정하는 게임일 뿐입니다. 특히 석유 섹터는 모든 가정이 다 틀릴 수 있고 가정이 맞더라도 정치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변수가 강한 섹터라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투자의 본질을 부정한다면 어떤 주식도 사지 못합니다. 본인이 리스크는 걸기 싫고 수익만 바란다면 저축해야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